서울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의아했습니다. 대치동에서 이름 꽤나 알려진 입시 컨설턴트가 사교육 하나 없는 시골로 간다니, 그것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니 말입니다. 저희 첫째 딸이 이제 중1인데 저희 딸이 고3 때 엄마 나는 이런 이유로 대학을 가야겠어, 내지는 엄마 난 이런 이유로 대학은 꼭 필요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듣는 게 제 교육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주변 애들은 다 학원 다녀야 돼. 혼자 놀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딸이 대학을 가야 할 것 같아라고 하면 시골이어도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가는 게 당연하지 않은 일상. 마을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에서 윤여정 씨는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볼 뿐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입시 전략을 세우고 로드맵을 짜는 게 일이지만 정작 자기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숙제는 선생님과의 약속이니까 숙제는 해가라. 그거 외에는 저는 간섭하지는 않아요. 그냥 초등학교 때는 한글과 사칙연상만 할 수 있으면 수능 공부하는데 지장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가 나중에 수능 공부를 한다고 해도 뭐 요 정도만 된다, 뭐 요렇게. 학원 하나 없는 시골 마을과 대치동은 그 거리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가 아니라 보통의 엄마였다면 중학생이 되는 자녀를 데리고 일부러 지방으로 갈 생각을 하진 못했을 겁니다. 지방 계신 부모님들이 대치동 정보를 모른다는 것에 대한 약간 공포감? 불안감? 이런 게 되게 심하시기는 하거든요. 근데 입시 정보라고 하는 거는 한 80% 정도는 거의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나머지 20%는 어차피 공개 안 하니까. 저도 모든 얘기를 유튜브에서 다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공부는 하셔야 해요. 요즘에는 공부를 안 하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공부를 아이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은 바쁘잖아요. 이 아이한테 저녁 네가 알아서 해,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입시 공부는 죄송하지만 부모님의 몫이 어느 정도 있다. 입시가 학부모들의 대리전이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열린 입시 설명회.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아이들을 대신해 정보를 수집하는 건 부모의 몫입니다. 누가 더 빨리 컨설팅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로드맵 짜서 이렇게 가느냐. 결국은 부모님들의 역할이야. 아이의 역량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나 이런 것도 부모님들이 대신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애 학교 가고 나면은 학교 홈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교육청 사이트 다 들어가서 보고 내신용 문제집 같은 거를 만들어요. 우리 학교 내신 파악해서 문제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따로 공부를 해요. 내신 공부를 저도. 또 최근에는 국어가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국어 모의고사를 같이 봐요. 45문제인데 그거를 아이랑 같이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80분 동안 같이 봐요. 같이 이렇게 둘이서 풀고 채점도 같이 하고. 하지만 모든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땅값이 비싼 만큼 소득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만큼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도 남다릅니다. 영어는 사실 초3, 4학년까지 다 끝내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5살, 6살 때부터 그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에도 잠시 가 있었고. 결국엔 요즘에 수학이죠. 내신이든 수능이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학을 시작했어요. 저희 아들은. 이과라면 더 일찍 시작을 했겠죠. 국어학원을 4, 5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적으로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제 항상 3개를 다니잖아요, 수학 학원을. 한 달에 2천만 원씩 쓰는 사람도 들어봤거든요. 강남에서 입시에 성공한 어머니들은 서울도가 이렇게 쉬워? 이렇게 주변에 많아? 이럴 정도로. 근데 아무래도 정보나 또 이런 그런 그 자원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확실히 사교육 1번지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대치동에만 1,000개가 훌쩍 넘는 학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학원은 강남의 부동산 값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밤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드러나는 우리 교육의 민낯. 학생들이 10시쯤 되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때 되면은 엄마나 아빠들이 학생들 태우러 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행렬은 모두 입시라는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공부하는 때 힘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계속 안 하면 뭔가 뒤떨어지는 찝찝해요.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야죠. 보통 몇 시까지 공부해요? 11시 반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6일은 학원 다니고 하루는 집에서 다 배운 개념 정리하고 학교 갈 준비하고 있는. 경쟁이 치열한 만큼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부터 1시간이라도 더 많이 공부해야 뒤처지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건 별로 안 힘든데 이제 성적 나올 때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거에서 오는 좌절감, 약간 막막함? 그런 거 큰 것 같아요. 솔직히 별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라서 빨리 고3 돼서 수능 보고 그냥 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쟁자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학원을 다녔을 때 충격을 먹었죠. 스터디 카페를 갔는데 자리가 다 차 있고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학원과 편의점, 패스트푸드점밖에 없다 라고 하는 곳이 이제 대치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잠깐 나와서 밥 먹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동네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공부를 했으면 공부에 대한 관심도가 이 정도이진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의 기준은 어디서 공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 속에서 대치동은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치동은 선행학습을 굉장히 많이 시킨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이라든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게 그 학년에 맞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준까지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의 양이 아무래도 대치동 쪽이나 목동 쪽이 훨씬 더 양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치동은 그러한 사교육 시스템이 워낙 유치원부터 되어 있는 지역이라 이거를 잘 받아들여서 끝까지 가면 되게 성공을 하죠. 그만큼 투자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입시는 불공정해요. 부모님이 갖고 있는 경제력, 사는 지역, 입시 정보,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질. 결국 그거는 학원비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입시는 달라지죠. 이게 뭐 언제나 안 그랬나요? 교육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곳. 하지만 이곳을 거쳐갈 수 있는 이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저는 다른 집도 그런 줄 알았어요. 거의 집 절반이 곰팡이 피고 가끔씩 누수 생기는 그런 집에서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리다 보니까 다른 집들 이런 겨울이 되면 원래 곰팡이가 피는구나 그렇게 알아왔는데 다른 집들은 깨끗한 거예요. 벌레도 잘 안 나오고 이런 거를 보면서 확실히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못 사는구나. 그래서 그 환경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는 일절 학원이 없었다 보니까 어릴 때 냉장고가 없어서 식중독 걸렸고 뭐 집에 먹을 게 없어서 4학년 때 한 20kg였다가 그때 갑자기 어느 정도 경제 상황이 풀렸었어요. 그때 막 먹었다가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고 평균 체중으로 돌아오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친척 집에서 얹혀 살 때도 있었고 최근에도 지금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다른 데에서 지금 잠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적인로 이제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집도 학원도 선택할 수 없는 아이들이 기댈 곳은 학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도 사교육의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험인데 시험에서는 결국 변별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결국 시험을 잘 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학원 같은 거는 이제 당연히 꿈도 못 꾸고 혼자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이제 어디가 제 약점인지 그런 거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 사실 지금은 그냥 문제집만 푸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해설지 보죠. 남들 학원으로 가는 대신에 저는 야자에서 매일매일 남았고 야자 끝내고 버스 끊기기 전까지 계속 공부만 하다가 막차 타고 집에 들어오고 그러고 집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한 3-4시간 쪽잠 자고 학교 가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니까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돈 한 푼도 없어갖고 대부업체에서 돈 빌려가지고 그걸로 그냥 교재 사고 인강 사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갖고 그냥 아르바이트도 같이 하고 그랬어서 그래서 제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사교육은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정시랑 수시 그거를 엄마가 몰라요. 그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부모의 관심 속에서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받았던 아이들과는 출발부터 달랐습니다. 어렸을 때 뭐 태권도 학원이나 수영 학원이나 그런 거는 그 영어 학원이나 그런 거는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냥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언니랑 저랑은 학교가 아니면 계속 그냥 집 안에만 있었어요. 그냥 네, 학원을 다닐 수가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집 안에서만 그냥 TV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그냥 때우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어를 처음 배운 게 그 초등학교 때 딱 들어가서 A, B, C, D를 처음 배웠었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A, B, C, D를. 기초적인 그런 한글 같은 것도 다 어디서 그런 부모님이나 학원이나 이런 거를 다 맞춤법 같은 걸 다 알려주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제대로 잘 배우지 못했어가지고 한글 그런 것도 받아쓰기 같은 것도 다 틀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되게 창피했었어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일찍 좌절을 배워야 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강남에서 학교를 다녔던 소배에겐 그 차이가 더욱 크게 와닿았습니다. 애초에 시작점이 다 영어 유치원을 다녀온다던가 아니면 유학을 갔다 온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초등학교 때 원어민 수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막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회화적인 걸 발표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 저는 정말 배운 것도 없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만 또 못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냥 그 시간만 되면은.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들 그런 환경에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 내가 되게 멍청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그렇게 이제 자란 거예요. 아, 나는 되게 다른 애들보다 머리도 나쁘고 멍청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를 탓하며 보낸 시간. 점점 혼자가 됐습니다. 친구들을 따라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랑 놀자 하면 다 학원 가니까 그냥 집에 혼자 있게 된 것 같아요. 친구 한 명 집에 놀러 갔는데 걔는 학원을 하루에 6개씩 거의 다니는 애였고 집에 놀러 가서 그 애랑 놀고 있는 순간까지도 걔 엄마가 계속 영어 라디오랑 영어 테이프랑 영어 비디오를 틀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성적 잘 봤더라고요. 교육 환경이 그렇게 시작점이 달랐기에 좀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뭔가 섞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작점은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08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지적인 능력에서의 가족 배경에 따른 차이가 그럼 과연 몇 살 때부터 나타나는가?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는 3세 이전부터 이미 드러나기 시작해서 3세 때가 되면은 상당한 유의미한 격차가 발생을 해 있고 그로부터 3세부터 7세까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격차가.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만 7세부터는 이미 격차가 상당히 크게 발생해 있다. 아이들의 인지적 발달의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태클을 하려면은 초등학교 이후보다 사실 초등학교 이전에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이후도 사실 저학년 부분에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른 지점에서 더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격차를 더 줄일 수 있는 포텐셜이 더 있다라는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됩니다. 어릴 때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타고난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가난한 학생,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학교일수록 성적이 낮고 그 차이는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더 벌어집니다. 네, 그게 현실이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쟁쟁하게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애들을 어떻게 이겨요?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격차를 좁히는 건 가능했는데 그 아이들과 같은 동일한 아이들이 되는 거는 불가능했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공부라는 게 쌓이고 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성적으로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몇 년 먼저 더 공부했던 애들, 심지어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고 왔던 애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야,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하다가도 이제 공부를 해도 이제 다음 시험을 쳐도 비슷하게 나오니까 방법 조금 다르게 해보고 조금 더 열심히 해도 비슷하게 나오고 하니까 이제 점점 좀 의욕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성적은 사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학원비를 많이 쓸수록 입시 결과가 좋습니다.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통계보다 더 가혹합니다. 좌절이 반복되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차피 공부해봤자 계속 가난할 건데 뭐하러 해,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공부해봤자 지금 가난한 거에서 빠져나왔죠. 얼마나 빠져나오겠냐 하면서. 대부분은 그냥 공부를 그럭저럭 애매하게 하거나 아예 놔버린 친구들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열정을 가지고 대입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해도 반 친구들이 따라주지 않고 그냥 공부 안 하고 자거나 아니면 아예 학교를 안 나오거나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좀 무기력해지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교육 여건이 잘 좋지가 않았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애들만 하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있거나 놀거나 이런 환경이었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비행이나 좀 안 좋은 일을 저지르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애들이 많았어서 공부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느껴왔습니다. 면학 분위기 역시 환경의 차이가 좌우합니다. 저희 학교에 와서 가장 좋았던 점이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 만나서 제 공부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좀 내신 점수 따기가 수월한 학교에 갔다면 분위기가 안 좋았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엄청. 강북에서는 내신 따기가 쉬운 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공부 안 하죠. 근데 여기는 다 공부해요. 교육의 인프라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저는요. 그냥 분위기? 오로지 아이가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 이 동네가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요. 면학 분위기는. 부모의 배경과 사교육, 학교 분위기에 따라 벌어지는 격차. 이 모든 건 결국 사는 곳이 어디냐로 귀결됩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뭐냐면은 이제 그 거주지 분화가 상당히 심화된 점. 그게 이제 거주지 분화가 계속 심화하면 할수록, 소위 이제 중산층 비율이 높아지는 지역하고, 중산층 비율이 계속 떨어지는 지역하고, 결국은 애들이 다니는 학교 분위기 자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강북에 있는 그 교장 선생님들 만나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조금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의욕이 있고 이런 학생들은 중학교 때 이미 다 강남으로 집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남은 자원만 가지고 경쟁하기에는 그 표현 맨 땅에 헤딩하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이렇게 뭐 크게 열심히 가르친다 해서 달라지기 어려운 지경까지 지금 가 있다. 수능이 끝나면 강남은 전세난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거주지를 옮겨서라도 자녀에게 입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입시 제도가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 지 올해로 30년.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대학 수학력시험을 정의를 내리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회면은 누구든지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 최소 기준을 재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최소 기준으로 안 쓰고 이거를 당락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쓰게 되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자 만들었던 수능을 맨 처음 설계하고 시행한 박도순 교수. 그는 지금의 입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입시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시험이 교육 과정을 지배하느냐고. 교육 과정이 있고 나서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든지 평가를 하는 거지.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북돋아주고 길러주는 게 교육의 근본 목적이라고 교육학 개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죠. 2002학년도 수능부터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수시가 대폭 확대되고 입시 전형이 다양해지면서 정보력의 중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입시 컨설팅이라는 건 과거에 없었어요. 2001학년도까지는 등수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때는 배치표 이거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원서를 쓰려고 하고 이제 뭔가 눈치 작전 하나만 존재를 했었죠. 2002학년도 이후에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신만으로 가는 전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올림픽 같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100m, 200m, 400m, 800m 등등 종목이 나눠지다 보니까 내가 어느 쪽의 종목이 나한테 유리한 건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해진 입시가 2002학년도 이후에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입시 제도는 크고 작은 변화를 거듭하며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입시가 너무 빨리 변해요. 아이들은 모른다고요. 엄마가 공부를 해서 그 입시를 세팅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할 게 많죠. 생기부 활동 이런 것도 또 챙겨야 되고 그 외에도 뭐 공사니 뭐니 아이가 혼자서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결국 다 돈이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살려고 돈 벌면 그거 못 하잖아요. 몸으로도 못 뛰잖아요. 그러면 애 혼자 그걸 혼자 할 수는 없죠.